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 하면 관세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세라는 말만 들으면 트럼프가 바로 떠오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을 향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향해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트럼프 2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트럼프가 언제 관세를 언급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관세를 먼저 때릴지, 그게 바로 중국일지, 어떤 이유로 관세를 때릴지, 어느 정도 때릴지 저도 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한 윤곽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엔 추가 관세에 10% 더 부과, 멕시코, 캐나다엔 25% 관세,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부과하냐면 이러한 사람들과 마약 같은 약물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목적이 이민자, 마약,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네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딱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때린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시나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2017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그때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어도 오히려 2017년에는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2024년 11월 대선 이후 한국 증시가 힘들 수 있겠지만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의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기다리면 코스피도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따로 글을 여러 번 올려드렸었죠.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조심할 게 있죠. 2017년은 반도체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년 내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8만원 후반대를 한번 찍고 나서 쭉 아래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발 공급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HBM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하이닉스만 나홀로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혼자서는 HBM 중심의 호황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는 최근에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겠다. 빠르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HBM 승인이란 게 젠슨 왕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납품을 해야만 승인이 날 수 있겠죠. 즉 이것은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삼성전자가 당장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현재 한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 한 달이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가 250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상황이었고요. 며칠 전 미국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임명되었고 시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기사를 잘 보겠습니다. 새로운 재무장관의 경제계획은 333 정책이라고 합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생산성을 늘려서 연간 3%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현재 6.2% 수준인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를 3%까지 줄이고요.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 규모를 3%까지 줄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잘 볼까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국민,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의 지출은 줄여주고요. 다른 나라의 지출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꾸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 기반하여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한 달간 달러와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대로 국채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은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국채 발행 규모를 적당히 관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무장관이 선임된 이후에 달러와 국채 금리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써드린 글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이후 달러 원달러 환율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새로운 재무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달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자 달러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렇지만 달러가 약간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야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가 떨어졌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국 증시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프콘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달러 강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겠지만 강달러 정책 자체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성장을 미국이 독차지하는 시기라 미국의 성장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관세만큼이나 무역 적자를 싫어하는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가만히 둘 일이 없으니 한국 증시도 이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가 발표된 그날 생각보다 증시 하락이 적었죠. 그리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97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굳이 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500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것은 엄청 싼 구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관세 부과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2월 초에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섹터별 어닝 성장률 전망치가 정리된 자료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쪽을 볼게요. 올해 어닝이 22% 정도 성장할 전망이고요. 내년도에는 21%나 추가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는 헬스케어를 볼까요? 올해는 2%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나 어닝이 증가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미국 증시는 IT나 헬스케어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S&P 500 지수, 즉 시가총액 상위 500개 있는 기업들의 어닝 성장률도 올해에는 9% 정도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큰 14% 정도 어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질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제가 설명드렸듯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었다가 역전이 발생하곤 합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구간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전후로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돌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장중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혹시나 인플레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생각보다 늦게 내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